안녕하세요. 저에게 일어난 아주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일을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의 표본인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난 저에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생기다니. 정말 제가 아빠를 닮았다는 엄마의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바보처럼 굴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아주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나이를 40이나 먹은 여자입니다. 제 나이 40살에도 아직까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라 하면 우리 엄마라고 말할 만큼 저는 우리 엄마가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불운한 사고로 돌아가신 뒤 엄마는 보상금이랍시고 받은 그 돈을 들고 음식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음식 장사가 나름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집 근처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구매하실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되자마자 음식 장사는 이제 지긋지긋하시다면서 권리금 두둑히 받으시고 가게를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를 키워나가시며 임대업을 꾸준히 하셨고 지금은 본인 건물을 청소하시며 사는 게 낙이신 분이었죠. 제가 엄마 나이 40에 얻은 늦둥이 딸이라 더 귀하게 키우고 싶었다고 아직도 고생했던 지난 과거를 미안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귀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었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쯤 저는 지인의 주선으로 한 소개팅을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예쁘게 봐주시던 직장 선배의 소개였는데 상대방 남자 쪽에서 제 사진을 보고 한 번만 소개해달라고 몇 번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 간곡한 부탁으로 나가게 되었고 상대방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지하게 저에게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시 연애를 오랜 시간 쉬고 있었기에 저도 한번 만나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콩깍지가 꽤 쓰여서 그 만남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때 외제차 딜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쪽 분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외제차 딜러 수입이 들쑥날쑥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판매가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를 팔지 않으면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달이 있을 정도였고 언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직업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외제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사치를 즐겼습니다. 항상 본인이 명품이어야 한다며 값비싼 물건들로 휘감고 다녔고 돈을 쓰는 것에 아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자랐기 때문에 돈 10,000원을 써도 꼼꼼하게 가계부에 기입을 하고 옷 하나를 구매해도 몇 번이나 고민한 후에 결제를 했거든요.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성향을 보였었죠. 남자친구는 기분이 가는 대로 돈을 쓰곤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까운 걸 모르고 돈을 썼죠. 가끔은 100만 원대가 훌쩍 넘는 명품 옷을 고민도 없이 구매를 하는데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무슨 가디건 하나 사는데 금액대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2만 원대에도 살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아왔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집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 엄마가 있었기에 섭섭지 않게 용돈도 받고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보고 배운 버릇이 있다 보니 신중해진 것이었죠. 남자친구가 돈을 쓸 때마다 저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그때마다 저에게 촌스럽게 굴지 말라는 이야기도 몇 번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촌스러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의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고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은 봉 잡은 거 아니냐고 이럴 때 제 실속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물론 장점도 있었죠.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편이라 그런지 분위기 자체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눈을 사로잡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고 한 3개월쯤 되었을까? 둘이서 분위기 좋은 바에 가서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쉽더라고요. 연애에 한창 불이 붙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누구나 초반 3개월까지는 1분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곤 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떨어지기 싫다, 붙어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고 무엇보다 둘 다 성인이잖아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남 눈치를 보면서 서로 밀고 당기게 할 시기도 아니었고요.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남자친구한테 한 잔 더 할래? 하고 물어봤어요.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버스,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많은 뜻을 지니고 있었죠. 근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술을 마시고 들어간다고 집에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께서 너무 취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했대요. 어머님이 직접 집까지 잘 오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외박은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어머님께서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던지라 저도 더 잡지 못했죠.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남자친구네도 저희 집 사정이랑 비슷하게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었던 터라 이해를 했죠. 부모님께서 일찌감치 이혼하셔서 어머님이 남자친구를 혼자 키웠다고도 했고 몸도 안 좋으시고 제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내주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비슷하다는 건 어찌 보면 상당한 장점이었어요. 서로를 더 동하게 하는 구석이 있고 위로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당연하다는 듯 여름 휴가 때 어디로 여행을 갈까? 하고 물어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너무 의외라는 표정이길래 혹시 여름 휴가가 따로 없냐고 물어보니 당황해하면서 있긴 있지. 근데 어딜 가?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휴가를 커플들끼리 맞춰서 여행을 가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사귀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인데 당연히 같이 시간 맞춰서 보내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참 우물쭈물하더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옷 살 때나 돈 쓸 때나 엄마를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 사람이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엄마 타령해 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잘라 우리도 다 큰 성인이고 그 며칠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내 걱정에 밤잠도 못 이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여행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루 종일 걱정하고 기다릴 텐데 어떻게 엄마를 두고 여행을 가냐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우리 엄마도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우리 엄마도 나 기다리긴 한다고. 근데 여행 가는 것까진 터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랑 상황이 같냐면서 우리 엄마는 몸도 좀 안 좋으시잖아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술 먹다가도 휴대폰 한번 쓱 보고는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다면서 가고 주말에도 엄마가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집에 있으려고 하면서 약속 파투 내고요. 제가 하다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건지 남자친구 엄마랑 연애를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너 마마 보이냐고. 왜 이렇게 말끝마다 엄마 거리냐고.
진짜 우리 여름 휴가 때 여행 안 갈 거냐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마마보이라고 했냐면서 화를 쓱 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아파서 걱정이 되어서 못 가겠다고 한 건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름 휴가 가고 싶으면 가자고. 근데 자기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너처럼 말끝마다 엄마 엄마 하는 게 바로 마마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효자일 뿐이라면서 저한테 강요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내가 내 스스로 챙기겠다는데 왜 하면서 말을 하는데 꽤나 논리적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알아서 다 스스로 챙기고 했지. 언제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라, 좀 찾아뵙고 살갑게 굴어라, 집안일 좀 도와달라 한 적 있냐고요. 그때는 제가 콩깍지에 완전히 쓰였을 때라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죠. 제가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애를 한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참에 살림을 차리는 건 어떻겠냐고요. 결혼해도 절대로 저한테 대리 효도하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가끔 엄마 집 가서 밥 먹고 전화하고 챙기고 하겠다고요. 엄마랑 합가하자는 소리도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랑 슬슬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맞벌이 생활할 거니까 우리 둘 버는 돈이면 절대로 입에 풀칠은 안 할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제 나이가 31살이긴 했지만 친구들 중에는 이미 시집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 엄마도 노후부장 다 되어 있으니 이제 저만 시집 보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노래처럼 매일 타령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결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31살에 언제 또 새로운 사람 찾아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남자친구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결혼을 약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날은 창창하고 행복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던 선임에게 먼저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저를 보면서 되게 의외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그 집 엄마가 극성이기도 했고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도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진짜 결혼할 거냐고요. 저는 그런 반응에 좀 어이가 없어서 소개를 시켜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찝찝한 소리를 하시느냐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임이 하는 말이 상대방 쪽에서 귀찮게 졸라대서 소개를 시켜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사실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말꼬리를 흐리시더니 그래도 1년을 만났다는데 자기보단 제가 더 잘 알고 결정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축하한다고 말부터 할 걸 하시는데 저도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고맙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신이 잔뜩 나서 예비 사위가 집에 놀러 오면 씨암탉이라도 잡아야겠다고 오래간만에 음식 솜씨 제대로 보여주시겠다고 성화였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기로 한 날이 왔고 살짝 긴장했는데 빈손으로 떡하니 나타난 예비 신랑을 보고 조금 실망하긴 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아무리 편하게 오라고 했다지만 빈손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정작 엄마는 별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길래 그냥 저도 별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백숙에 잡채에 게장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죄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비 신랑에게 살갑게 굴면서 많이 먹으라고. 예전에 음식 장사를 했었던 터라 손맛이 좋다면서 닭백숙 다리를 쭉 뜯어서 앞접시에 올려주었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이 인상 팍 구기면서 어머님 많이 드시라고, 자기는 물에 빠진 닭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아니 주는 대로 먹지 무슨 반찬 투정을 하고 있냐고 한 소리 하니까 자기네 집은 항상 닭을 구워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닭을 더 좋아한다면서
물에 빠진 닭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 하고 앞접시를 쓱 밀대요. 우리 엄마도 당황하셔가지고 눈만 껌뻑이고 계셨어요. 저는 철없는 예비 신랑과 엄마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이 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비 신랑이 우리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은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거냐고요. 혹시 제가 생활비를 대고 있는 거냐고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우리 엄마 돈 많아. 걱정 안 해도 돼. 하니까 남자친구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까 밥 먹을 때 슬쩍 들어보니 식당을 하셨다고 하던데 프랜차이즈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냐고 사장님이냐고 묻대요. 엄마가 그 식당은 권리금 받고 넘긴 지 오래라고 그때 받은 돈이 꽤 쏠쏠해서 저를 키운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부업으로 건물 청소도 하고 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비 신랑 얼굴이 팍 구겨지면서 아, 건물 청소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도 그 표정에 빈정이 확 상하신 건지 청소하고 있는 건물이 본인 건물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영부영 자리가 끝이 나고 예비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엄마가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남자 보는 눈이 발끝에 달린 것 같다고 허우대 멀쩡하고 외관만 번쩍번쩍하면 뭐하냐고 속이 시커멓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딴청 부리면서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긴장을 해서 말이 헛나온 것 같다고 필사의 별명을 했죠. 그러니 그제야 처갓집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오는 애는 처음 본다고 저한테 아주 헛똑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저도 예비 신랑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시모가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연애한다는 아가씨구나 하시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들이 내 손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맞춰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고생하겠네 하시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몸이 몇 년 전부터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아픈 기색이 아무리 봐도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밥도 고봉밥으로 퍼서 쩝쩝 소리를 내시며 정말 입안 가득 채워 드셨거든요. 저도 궁금하긴 했던 터라 어머님 이 말로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어디가 아프신 거냐고 물어보았죠.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저를 확 치켜뜬 눈으로 보시더니 왜? 내가 어디 아프면 갖다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고려장 시대도 아니고 제가 갖다 버리긴 어디다 갖다 버리겠습니까? 저도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도와야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여쭈어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내가 애 아빠랑 옛날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혼하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슬쩍 훔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비 신랑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러니 이 나이 먹고 관절 하나하나가 쑤시고 아프다고 매일같이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나이 40에 저를 낳으셨잖아요. 시모는 남편을 일찍 낳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시모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납니다. 식당 일에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 우리 엄마도 관절이 아프다고 해도 그렇게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시진 않거든요. 시모는 뭐 공사장에서 구르기라도 한 건지 아프다는 게 관절염이었던 거죠. 관절염이 뭐 가벼운 병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비 신랑이 저랑 여행도 못 간다고 한 거라 생각하니 이게 은근히 배신감과 서운함이 어우러져서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에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드레스를 고르는데 시모가 쫓아와서는 그 드레스 너무 파인 것 아니냐고 저 드레스는 촌스럽다. 그건 뱃살 보인다 하면서
하나하나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던 분이 무슨 힘이 그리 넘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드레스숍을 세 군데 도는 내내 같이 걸어다니고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정말 제 귀에서 피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지쳐서 대답도 성의 없이 네만 반복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그 꼴을 보면서 시모를 보고는 아주 흐뭇하게 웃더군요. 우리 엄마 오늘 기운이 넘치네. 다리 안 아파? 너무 보기 좋다. 이러면서요. 순간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거 맞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물으기에는 계약금 걸어둔 것도 많았고 돈이 원수였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참 바보 같았죠. 근데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 속에 떠넘겨진다면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는 원래 결혼 전은 우울한 거라며 누구나 겪는 현상이라고 치부하더라고요. 저도 자꾸 주위에서 별일 아니다, 다 괜찮아진다고 이야기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혼자 한복을 맞추러 가게 되었을 때 작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원래 신부 쪽 한복은 분홍색 계열로 신랑 쪽 한복은 푸른색 계열로 맞추잖아요. 시모는 자기가 파란색 말고 굳이 분홍색을 하고 싶다고 난리를 피우셨어요. 자기 얼굴에 파란색이 잘 안 받는다고 하시면서요. 오죽하면 한복집 직원이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한다고 하면서 신랑 쪽은 푸른색을 입으셔야죠 하면서 말렸거든요. 그러니 시모가 삿대질을 직원한테 하면서 내 돈 주고 내가 입고 싶은 거 고르겠다는데 왜 참견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첫 만남에 인상 좋고 선하게 굴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중에는 무슨 중전마마가 입을 법한 한복 같은 걸 가져와서는 이걸 입어보고 싶다고 떡하니 내밀더라고요. 한복집에서 이거는 신부님들이 입는 한복이라며 혼주 한복 아니라고 말리더라고요. 보다 못한 예비 신랑이 시모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구색 맞춰서 입자고 하니까 그제야 시키는 대로 입으시더라고요. 물론 계속 파란색이랑 나랑 잘 안 봤는데 나 이거 입으면 얼굴색이 확 죽어버리는데 하면서 구시렁거렸고요. 저랑 엄마는 그 꼴을 지켜보면서 와 진짜 기가 빨린다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슬쩍 옆구리를 찌르시더라고요. 너 이 결혼 진짜 할 거야? 하면서요. 솔직히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나중에는 귀를 닫고 무시해버렸죠. 아직도 엄마한텐 그 일이 큰 죄를 지은 기분이라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혼인신고도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미리 하고 결혼식도 잘 마치고 대출이 반 이상인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전이나 가구들도 싹 들어오니까 집이 정말 사람 사는 집 같고 좋더라고요. 이제 행복한 신혼생활만 남은 건가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도 분담해서 하고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시모에게서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남편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사실 밥은 저녁 한 끼만 집에서 같이 먹었거든요. 아침은 원래 둘 다 안 먹는 편이고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 느낌을 받아서 합의하에 저녁 시간만 같이 준비해서 먹기로 했죠.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우리 아들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애초에 서로 합의하고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그이도 아침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아파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생각이 없다면서 배가 아프지 않게 죽 같은 걸 써서 준다거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네요. 아니, 저랑 남편이랑 서로 합의하에 정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들쑤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 잘라서 말을 했죠.
남편이랑 이미 결혼 전부터 다 합의를 본 상황이고 아침 안 먹는 생활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다고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셔라. 그이랑 저랑 둘 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할 말이 없는지 끙끙거리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아마 잔소리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화를 사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녁밥 차릴 때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만 주냐고요. 원래 한국인의 밥상 기본 찌개가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아니었나요? 그래서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주고 있다고 대꾸를 했죠. 그러니까 마치 너 딱 걸렸다 하는 말투로 아들이 전화 와서는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 저한테 순두부찌개를 좀 해주래요. 제가 곧 죽어도 순두부를 안 해준다고 일러바쳤다는데 제가 뭐 일부러 먹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말을 해야 제가 끓여주던가 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끓이겠다고 대꾸하고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말없이 순두부찌개거리를 차서 바지락 넣고 칼칼하게 끓여주니까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시모한테 말을 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밥 잘 먹고 다니냐 해서 아침이야 원래 안 먹었던 거니까 패스하고 저녁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번갈아 먹는다고 했대요. 시모가 먼저 우리 아들 순두부찌개 좋아하잖아. 한마디 해서 맞지, 좋아하지 라고 대꾸해 준 게 끝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인지 나원 참. 제가 그냥 남편을 쓱 흘겨봤어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변명을 하길래 앞으로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달라고 오해가 쌓이는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요리사는 아니니까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말을 해주면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은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밥 종류보다 분식 종류를 더 좋아한다면서 캡사이신이 팍팍 뿌려진 떡볶이랑 볶음 우동 같은 밀가루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손맛을 물려받긴 해서 사실 웬만한 음식들 다 평균치는 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거 말을 해주면 제 선에서 가능한 음식들을 곧잘 해줬어요. 근데 어찌 된 게 메뉴가 맨날 밀가루 음식에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만 줄줄이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좀 골고루 채소도 먹고 영양가 있는 균일한 식단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입맛이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 입맛인지 맨날 밀가루만 찾더라고요. 과일, 채소 이런 거 절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과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저녁에 많이 먹어도 회사에서 점심에 샐러드를 먹거나 후식으로 꼭 과일을 챙겨 먹곤 했어요. 우리 엄마가 식당 하실 때 저한테 항상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습관을 들이셨거든요. 저는 나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점심에도 맨날 돈가스랑 제육볶음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거죠. 극심한 변비에 고통스러워하더니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오밤중에 구르고 난리가 나서 맹장인 줄 알고 급하게 응급실에 갔더니 배에 가스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을 보지 못해서 배가 아픈 거라며 관장을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부끄러워서 혼이 났네요. 아무튼 관장까지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린 남편은 맨날 떡볶이 해줘, 라면 끓여줘, 아귀찜 해줘 하더라고요. 그렇게 맵고 짜고 밀가루만 처먹다가 결국 우리 남편은 치질에 걸리게 되었고 하루 종일 아프다 아프다 하더니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여름 휴가는 해외여행을 가볼까 하고 계획을 짜놨었는데 남편이 치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죠. 그러길래 식습관을 좀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잔소리를 했더니 남편은 자기 아픈 거 몰라준다고 삐지더라고요. 결국 고대하던 결혼 후 첫 여행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남편은 치질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간단하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수술한 이후가 문제더라고요. 아픈 것도 정말 엄청나게 아프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아플 수 있냐고 예민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삐지고 화내고 진짜 어린아이도 이렇게 징징거리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시모는 입원실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 괜찮냐고 저렇게 아파하는데 진통제 하나 안 놔주냐고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한테 도대체 뭘 먹었길래 생전 없던 치질이 생겨서 저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거 다 챙겨줬을 뿐이라고 같이 먹은 저는 멀쩡한데 뭐가 문제냐고 했죠. 아무래도 어머님이 좀 하자 있는 아들을 낳으신 게 아닐까요? 하면서 일부러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막말로 시모의 아들 식습관이 이상해서 생긴 병인데 제 탓을 하니 제가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3일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수술은 했어도 화장실은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갔는데 수술을 하고 처음으로 변을 본 것이었거든요. 뒤처리를 하려니 무섭고 아프고 힘들었나 봐요. 저는 출근을 해서 없었고 병실을 지키고 있던 시모한테 계속 징징거렸던 거죠. 퇴근하고 병원에 찾아가니 시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치질 수술해서 뒤처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제가 너무 놀라서 네? 하고 물어보았죠. 배를 수술한 것도 아니고 팔을 수술한 것도 아닌데 용변 처리를 저보고 하라고 하니까 제가 황당하죠.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더니 지금 네 남편 더럽다고 피하는 거냐고 버럭하시대요? 네, 더럽죠. 남의 변이 더럽지 그럼 깨끗해요? 그렇게 좋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하니까 민망한 건지 괘씸한 건지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걸 시모한테 시킨다고 버럭버럭.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저보다 시모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더니 노려보시대요? 제가 시모한테 수치스러운 건 어머님이 아니고 남편일 거라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머저리로 만드시는 거냐고 했죠. 남편이 퇴원을 하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하느라 여름 휴가를 다 쓰게 되었는데 저는 여름 휴가를 쓰지 않았으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남편이 대뜸 우리 엄마는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 엄마랑 여행 가는데 시모는 왜 물어보냐고 모르쇠로 일관했더니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시모는 네가 모시고 가야지. 나한테 대리효도 안 시킨다며? 나랑 엄마랑 놀러 가는데 시모를 왜 끼워 넣어? 했어요. 결혼 전에 저한테 약속했던 사실이 있었으니 자기도 대놓고 시모 모시고 가라고 강요도 못하고 제가 시모도 같이 가자고 해볼까? 하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정신 나갔나요? 시모를 모시고 가게. 끝까지 제 입에서 시모한테 물어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일본 못 가봤는데 불쌍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일본 안 가보셨으면 당신이 겨울에 어머님 모시고 일본 가면 되겠네 했죠.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럼 너는? 하길래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동남아 갔다 오면 되지 했어요. 저한테 어쩜 말 한마디를 지지 않고 계산적으로 구냐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게 된 것에 파랄이 누구 탓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친정엄마랑 결국 일본 여행을 떠났고 즐겁게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와서 선물 사온 걸 남편과 시모에게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일본 여행 재미있었냐고 네 남편이랑 나 두고 가니까 즐겁지? 하면서 비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이가 겨울에 어머님만 모시고 일본 간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즐겁게 데이트하고 오셔요 했죠. 그러니 시모 표정이 밝아지면서 진짜냐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남편만 똥 씹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자기가 챙겨서 가기는 싫었는지 그런 소리를 왜 벌써부터 하냐고 핀잔을 주는데 고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모만 모시고 어디 갈 생각이 있었다면 결혼 전에도 여행 다니고 했겠죠. 그러더니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왜 말도 없이 일본에 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보고하고 가야 해요? 했죠. 아니, 우리 아들이 종이에 손 베었다고 야단법석을 떨길래 너한테 약 발라달라고 하라니까 네가 일본 가고 없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거 덧나면 생살 알아서 엄청 아픈 거 알잖니?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종이에 손가락 한 번 안 베어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저한테 약 발라줘야지 어디 일본을 놀러 가고 앉았냐고 한 소리 한 거잖아요. 저처럼 사무직 하는 애들은 허구한 날 서류 만지다가 베이는데 그럼 직장에 남편 불러서 손을 치료해달라고 해야 되냐고 따지니까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자주 베이는 애들은 내성이 생겨서 아픈 것도 모르지만 고운 우리 아들 손은 다르다고요. 와, 순간 제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에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렇게 1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꾸역꾸역 애틋한 모자의 사유를 방관하려 애쓰며 지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남편이 승진 명단에 분명 올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승진을 못했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장이 직접 이번 실적이 별로여서 누락된 거라고 다음에는 팀장급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시모가 제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 거라며 당장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늦잠 자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냐고 헌금 내봐야 다 목사님 자녀들 해외 유학시켜주는 거 아니냐고 했죠. 시모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신앙심을 그렇게 비하하냐 하길래 그래서 시모 교회 목사님 자녀들 다 유학 갔어요 안 갔어요? 하니까 아무 소리 못 하시대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자잘한 사건들로 인해서 남편과 시모에게 넌덜머리가 난 상태였고 우리 엄마에게도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였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별로였다고 지금이라도 애 없을 때 빨리 이혼하라고 상화였죠. 아직 나이가 34살이니까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요. 한 번만 걸려봐라 바로 이혼하자고 질러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와중에 전세 계약이 끝이 나면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모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네 집 알아본다고 우리 아들 회사 월차까지 썼다며? 그런 날은 우리 아들 쉬어야 하는데 힘들어서 어쩌니? 아니, 저는 월차 안 냈나요? 저도 쉬는 날인데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남편은 무조건 쉬어야만 하나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숨을 들이켰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니네 2년이나 살았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잘 때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 애 보양식은 먹이는 거니? 밤에 잠자리 할 때 네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아들 먹을 장어랑 야간문즙이랑 보낼 테니까 우리 아들 잘 좀 먹이고 너는 노력 좀 더 하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꼭지가 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엄마 장어 고마워 하는데 수치스럽고 열받아서 남편의 머리통을 뻑소리 나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전화를 듣고 있던 시모가 아들 무슨 일이냐고 소란이더라고요. 남편이 놀래서 얘가 나 때렸어 하고 고자질을 하고 시모가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당장 부동산 앞으로 오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참지 않고 부동산 앞 길거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야, 이혼해. 내가 진짜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 처음 봤다. 반찬 타령하고 우리 엄마 할 때만 해도 내가 그러려니 했는데 종이에 손 베었다고 약을 발라주라질 않나? 뭐? 잠자리를 적극적으로 해? 장난해 지금? 야,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산 거지. 내 머리는 왜 때려? 너 이거 폭력이야. 가정폭력. 내가 너 신고할 거야. 그래, 신고 한번 잘 해봐라. 나도 너네 엄마 걸고 넘어질 거야. 내 휴대폰에 전화 녹음 자동으로 되는 거 알고 있지? 이혼 소송 준비나 해. 야,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 월급으로 너네 엄마 건물 청소하면서 버는 돈까지 쓸어다가 변호사비 내려고? 남편이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물 청소. 우리 엄마가 오죽 사위 새끼가 마음에 차지 않았으면 그 건물이 자기 거라는 말도 안 했을까요? 제가 깔깔 웃으면서 대꾸해줬죠. 야, 우리 엄마가 청소하는 그 건물이 우리 엄마 건물이야, 이 모지리 새끼야.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 엄마가 건물 청소 그거 깔짝깔짝해서 차도 사고 골프도 치고 그러고 살겠냐? 바보 같은 게 계산기 하나 제대로 못 두들기면서. 그 건물이 장모님 거라고? 근데 왜 말 안 했어? 장모님 건물주였어? 누가 네 장모님이니? 너 이제 내 남편 자리에서 아웃이야, 아웃. 나 너랑 이혼할 거라니까? 거기서 남편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진짜로 시모가 저 멀리서부터 야, 이 죽이려나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손 쓸 시간도 없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난리가 났죠. 길거리였으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떡하냐며 구경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근데 저는 일부러 피하지 않고 다 맞아줬어요. 그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고발하겠다고 강력 주장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 필요하면 연락달라고 주변 몇 분께서 명함을 주고 가셨길래 그거 다 챙겨서 이혼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전송받은 영상과 제 통화 녹음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고 당연히 아이가 없었으니 빠르게 이혼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혼 도장 쾅 찍히고 나니 전 남편이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왜 건물주라고 말 안 했냐고 사기 결혼 아니냐고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당신 누구냐고 모른 척 하니까 다시 저랑 합칠 거라고 자기가 잠깐 실수한 거라고 했대요. 저희 엄마한테 제 마음 좀 돌려주라고 딸 이혼이로 살게 할 수 없지 않냐고 했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화가 나서 이 쭉정이 같은 게 어디서 헛소리냐고 청소하던 걸레짝을 얼굴에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35에 깔끔하게 심호 고소하고 이혼을 딱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징징거리며 미련 떨던 전 남편을 뒤로하고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놀고 먹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38살에 엄마의 지인분 주선으로 선을 보았고 재혼까지 했고요. 얼마 전에는 뱃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7주가 되어 첫 심장 소리를 듣고 왔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전 남편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모조리 땅속에 묻고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8개월 뒤에 만날 우리 아이까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한 가정의 기둥이자 한없이 존경스러운 우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풍족해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기가 어렵고 욕심이 무한대로 생기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저는 돈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일정 부분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풍족해지거나 모자라게 되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죠. 저는 30대 초반에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순식간에 꼴이 나였습니다. 우리 아내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꽤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되어 스스로를 보살피며 컸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술로 달래며 사셨다고 했습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치료감 호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도중 간이 급격하게 굳어가며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들었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굵직한 일들만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만 들어도 아내가 얼마나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참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딱 먹고 살 정도로만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생 시절에 두 부모를 잃었는데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악덕 업주들이 얼마나 등쳐먹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아내의 하루는 참으로 고단하다 하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밀린 잠을 자고 학교 수업이 모조리 끝난 오후 시간부터 패스트푸드점 24시간 뼈해장국집 설거지, 아침에 요구르트 배달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집에서는 겨우 3, 4시간 쪽잠을 자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 내내 졸았다고 하니 당연히 공부에는 전혀 시간을 쏟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주 조금 받은 보험금으로 작은 달방 월세를 내고 살다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어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취직까지 한 상태였죠.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저녁을 바깥에서 해결했는데 그날은 집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대학 친구들과 회포를 풀던 날이었습니다. 새초롬하게 생겨서 하나로 질끈 묶은 여자가 가느다란 팔뚝으로 된장찌개 뚝배기 5-6개를 한 번에 서빙하는 게 눈이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지 몰랐던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저랑 현관 입구 앞에서 딱 부딪히게 된 겁니다.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고 시퍼렇게 질려서 덜덜 떠는 걸 보고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아내를 붙잡았죠. 도둑이라도 들었냐, 나쁜 일이라도 당한 거냐, 경찰에 신고를 해줄까 하면서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덜덜 떠는 아내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밀어낼 법도 한데 정신이 오죽 없었는지 제가 끌어안고 있는데도 벌벌 떨면서 집에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집에 도둑이 있냐고 마침 현관 입구 앞에 놓인 장우산이 보이길래 우산을 들고 몇 호로 가면 되냐고 비장하게 물었죠.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도둑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허탈한 마음도 잠시 웃음이 피식 나오더군요. 저한테 얼마나 컸는지 아냐며 잡아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알겠다고 아내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지하층에 살고 있었던 아내의 집에 가끔 벌레가 기어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돈이 없어서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지라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위층으로 이사를 가라고 해버렸죠. 아내는 멋쩍게 웃으면서 그냥 벌레나 잡고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색이 되었던 아내 얼굴이 눈에 밟히기도 했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아내의 집에 찾아가 벌레를 잡아주었습니다. 저한테 매번 이러는 건 아니라며 크고 날개가 달린 것들은 도저히 무서워서 죽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벌레는 끔찍하게 싫다고 진저리를 치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큰 벌레가 나오면 언제든지 잡아주겠다고 연락하라고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고맙다고 나중에 고깃집에 놀러 오면 된장찌개를 서비스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벌레가 들어오기 더 쉬울 것 같아서 창틀에 약도 다 뿌려주고 했습니다. 아내랑 저는 벌레를 통해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로도 종종 아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서빙을 하는 경우는 진짜 손님이 넘치게 많을 때만 가끔 도와주는 거고 평소에는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면서 제가 갈 때마다 계란찜이랑 된장국수, 찌개를 서비스로 줬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 맛을 잊기 힘들어서 생각날 때면 가끔 고깃집에 찾아가서 시켜 먹곤 했는데 사이드 메뉴를 시키려면 고기를 또 주문해야 하잖아요. 혼자 시켜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고깃값이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어쩌나 싶었죠. 아내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벌레 약에 죽은 놈들을 처리해주러 가야 했기에 그냥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벌레를 잡아주는 대신 가끔 집에서 된장찌개도 좀 해주고 국수도 말아주고 하면 안 되냐고 그게 너무 맛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박수를 짝 치면서 완전히 가능하죠. 하면서 안 그래도 뭘로 보답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었다면서 당장 밥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눈도 맞고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속사정은 몰랐기 때문에 실수를 몇 번 하긴 했죠. 아내가 속내를 털어놓고 나서야 진짜 힘들게 살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은 나름 순탄하고 꽃길만 밟고 그랬거든요. 아내는 저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집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절하게 들었습니다. 아내와 만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가정을 꼭 꾸리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청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이좋게 손을 잡고 우리 고향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향집은 그 지역 토박이었던 부모님께서 땅을 사서 바닥을 고르고 손수 벽돌을 올려 지으신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시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셨는데 당시 고향 땅값이 그리 비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기도 했고 평야만 만개한 그런 동네였거든요. 아버지는 토박이셨기에 그곳에서 평생 살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돈이 생길 때마다 한 푼, 두 푼 모아 고향 땅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 손주들 모두 한 동네에 모여 살기를 꿈꾸시며 모은 땅이셨죠. 그런데 그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이 되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대기업 공장부터 시작해서 평야뿐인 땅에 신식 쇼핑몰에 호텔에 각종 편의시설까지 없는 게 없는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그 일대 땅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떼부자가 되었고 고향에 상가 건물을 2채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손주들만 떡하니 안겨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던 아버지께 제가 만나는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도 직접 하시고 아버지는 터미널까지 외제차를 직접 끌고 나오셨고요. 그 차로 말할 것 같으면 평소에는 애지중지하셔가지고 배터리 방전만 되지 않게 시동만 살포시 거는 그런 차였거든요. 그런 외제차를 타고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집이 진짜 낡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손수 지은 집이라 그런지 손볼 곳도 많은 집이었고 정말 노후된 벽돌집이었어요. 우리 아내는 아버지께서 땅을 팔아 부를 축적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이 카푸어 집은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차는 누가 봐도 관리가 잘 된 번쩍번쩍한 슈퍼카인데 집이 너무 후져서 그런 것이었죠. 빚내서 차만 좋은 걸 끌고 다니는 건 아닌가 슬쩍 걱정이 됐대요.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얼핏 들으시고는 절대 아니라고 이 집이 자기가 지은 집이라 허물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껄껄 웃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안 그래도 자기도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 얹으시고요. 부모님은 아내의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이후에 참 마음으로 겉으로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우리 아들은 초중고를 다 이 동네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기에 그런 마음을 잘 모를 거라고 손을 잡고 토닥여 주셨죠. 우리 아버지께서 없는 살림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수성가하신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던 우리 아내가 마음에 걸리셨었나 봐요. 저보다 더 친자식처럼 아껴주시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용돈부터 막 찔러주시고 인사드린 이후에는 아내 생각나서 샀다면서 옷 같은 것도 사다 주시고 말이죠. 우리 아내 역시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 전부 받는 것 같다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했고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서울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아내랑 저랑 병원에도 가봤지만 몸에 문제는 전혀 없는데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험관을 해야 할까 고민도 했는데 아내가 천천히 기다려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이 엄청 아프고 고생이라는 걸 들었던지라 선뜻 시술을 하자고 말도 못하겠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애가 왜 안 들어설까 하고 걱정도 하시고 은근히 손주 보고 싶다고 보채기도 하셨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말리셨습니다. 어련히 아이들도 계획이 있고 노력하고 있지 않겠냐고 스트레스 주면 더 나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서울과 고향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던 도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외국계 회사로 인수가 되면서 제 자리가 위태위태해졌습니다. 한순간에 경영진이 물갈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희망퇴직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윗선에서 그동안의 실적이 부족했던 것을 걸고 넘어지길래 권고사직이구나 싶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백수가 되어버리고 나서 저와 아내는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고향에 내려와 본인이 관리하던 건물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 물가를 감당하는 것도 힘들긴 했고 아내도 부모님 곁에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바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시며 관리하던 건물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서울을 떠나 신도시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된 거죠.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아버지는 눈조차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사람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고 내내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하이에나 같은 먼 친척들이란 사람들은 병원으로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일궈낸 불을 나눠 갖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채서 콩고물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길 바라셨죠.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건물도 있고 땅도 있다던데 조금만 나눠달라고 소란을 일으키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화가 나서 지금 아버님이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딴 소리 하고 싶냐고 전부 쫓아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산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먼 친척들이라는 사람들이 핏줄 운운하면서 다 털어가게 생겼다고 하는데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슬픔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넋을 놓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서 놀랐다고나 할까요?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던 아버지는 간간히 의식이 돌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운전하실 때마다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속에 관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독하다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핀잔을 주시고 너무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 추억을 더 나누지 못함이 죄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어머니께 한 소리를 딱 하더군요. 이러다가 친척들이 자기 지분 타령하면서 들고 일어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냐고 법적으로 테두리를 둘러야 할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강경한 말투로 딱 잘라서 어머님, 이게 다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데 어머니께서도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6개월이 지나 결국 병환이 깊어져 긴 영면에 잠기셨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장례식장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군요. 손님이 오시면 가족들이 전부 인사를 해야 하는데 아내가 자꾸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어디 갔나 찾아보면 장례식장 밖에 쪼그려 앉아있고 커피 자판기 앞에 앉아있고 말이죠. 처음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으니까 상심이 커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만 했습니다. 3일 내내 밖에서 얼쩡거리고 손님이 와도 시큰둥하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은 채 표정은 점점 나빠지고 말이죠. 우리 아내한테 처음으로 실망도 하고 속도 많이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속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상속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랑 아내, 우리 어머니까지도 가진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부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리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랐기에 재산을 분산시키지도 않았고요. 근데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건물 한 채를 금매로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건물을 팔아버렸죠. 그 돈에서도 상속세가 지불되면서 남는 게 별로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서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종부세까지 턱하니 겹쳐지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군요. 건물 1층 세입자 계약이 끝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장사를 하면 안 되겠냐고요. 저랑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당연히 말렸죠. 그 자리가 제일 돈이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아내가 가게를 내게 되면 고정적인 월세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가게를 해서 잘 꾸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고. 아내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만큼의 투자도 해줄 수 없는 것이냐며 왜 못 해준다는 말만 반복하냐고요. 잘 될지 망할지는 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살아있었더라면 자기한테 그 자리를 주고도 남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세 몇백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거냐고 더 벌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머리 아프다고 하시며 부부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아내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2달 뒤에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 나가고 그 자리에 아내 가게를 차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와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자영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설득되고 만 것이죠.
아내는 고깃집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고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손님이 정말 많이 왔어요. 우리 아내 음식 솜씨가 정말 좋기도 했고, 반찬들이나 사이드 음식들이 맛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점심에도 점심 메뉴를 먹으러 찾아왔었죠. 문제는 저희가 재료 단가에 눈퉁이 맞고 있었던 겁니다. 저렴한 고기를 웃돈 주고 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의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서야 겨우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깃집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반찬이 뭔지 아십니까? 된장찌개? 열무국수? 김치? 전혀 아닙니다. 바로 파절이입니다. 나머지는 완제품을 팔기도 하고 도매상에게 조달받아서 하면 되는데 파절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부부는 파절이에 나오는 파채만 도매상에게 공급받고 있었는데 하필 그 업체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파채를 받아올 수가 없게 되어서 일일이 파를 채칼로 썰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랑 아내랑 둘이 아무리 썰어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루빨리 파채 공급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찰나 신도시에 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중 한 곳에 이력서를 넣어두었는데 최종 합격했다고 연락이 딱 온 겁니다. 저는 당장 출근을 해야 하지, 일손은 모자라지, 아내는 결국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와 사별하고 기운이 없었던 어머니께서는 고민 끝에 일손을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저야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머니께서 일이 바빠지니 점점 활력도 도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2교대 근무를 하면서 공장 일에 적응하고 있었고 아내는 가게를 열심히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일상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그날은 아침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잠결에 귀를 쫑긋하니 어머니와 아내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다 깨서 거실에 나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더는 일 못 도와주겠다면서 직원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갑자기 이렇게 일을 못하겠다 하시는 게 어디 있냐, 새 사람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도와달라고 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어이없어 하시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료 봉사 더는 못하겠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 속물일 수가 있어? 내가 살다 이런 애는 또 처음 본다. 하루 종일 파채 써느라 눈도 맵고 손끝까지 매워서 저리기까지 하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게 말이니? 어머님, 가족끼리 무슨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파채 써는 일만 아니면 사람 쓸 일도 없어요. 가게 사정 다 아시면서 돈 하는 게 너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루빨리 업체랑 계약해서 조달받던가 해야지. 왜 갑자기 파채들이 품절 현상이고 이러는 건지 정말.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에게 월급은 제대로 주면서 일을 시키는 줄 알았단 말이죠. 무슨 일이냐고 자세하게 말을 해보라고 하기도 전에 줄줄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어머니께서도 씩씩거리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시더군요. 그게 전부면 말을 하네. 밑반찬 만들어야 한다고 김치 담가, 샐러드 만들어 파채 썰어. 서빙까지 하는데 월급을 안 줬잖니. 일손 모자란다고 옆집 아줌마까지 끌어들여 놓고는 일당으로 3만 원 덜렁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정말? 내가 옆집 아줌마 얼굴 보는 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제가 놀라서 아내에게 진짜냐고 물어보니 아내가 저를 표독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가게 유지하는 비용이 한두 푼인 줄 알아? 우리도 먹고 살려면 인건비를 아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5시간 설렁설렁 일하고 일당 3만 원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내의 계산법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대에 5시간에 3만 원이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거기다가 고깃집 일이라는 게 조금 힘든 것도 아니고 얼마나 노동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처럼 남자가 일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인데 아내에게 돈 가지고 짜게 구는 건 너무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억울해하면서 집안을 위해 하는 일인데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꿋꿋하게 살얼음판인 집안 분위기를 견뎌내며 출근을 했고 어머니께서는 다툼 이후에 고깃집으로 출근하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어머니께 일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다가 결국 안 되겠는지 새 직원을 구해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월급도 짜고 할 일은 많고 하니 아르바이트생들이 며칠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손이 부족하니 식사가 점점 밀리게 되고 가게의 평판은 떨어지고 손님들이 찾지 않는 고깃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고는 남아돌기 시작하는데 고기라는 게 유통기한이 긴 재료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빚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우리 아내가 떠안아야 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은 또 아내랑 어머니께서 다투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한 달에 2번 주말에 하시는 봉사가 있으셨거든요.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을 나눠주는 봉사였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었던 봉사였고 어머니께서도 무척이나 뿌듯해하시며 쭉 이어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고생을 하시면서 배 골아 힘들었던 기억을 잊지 못해 시작한 봉사였습니다. 아내 가게에 고기가 남기도 하고 썩어가는 재료들이 있으니까 상하기 전에 그 재료들을 가지고 급식 봉사를 하겠다고 하셨나 봐요. 아내는 좋은 마음으로 내어드리기는커녕 그냥은 못 드리니까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가 될 재료니까 싸게 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정가에 가져가라고 했대요. 글쎄 도매가도 아니고 가게에서 파는 정가의 유통기한에 가까워오는 고기를 가져가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다니시는 어머니한테 장사를 하려고 드니 어머니께서 열이 잔뜩 받으신 거죠. 어차피 내버려두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될 것들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는 게 뭐가 어렵냐고 아내에게 소리를 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고 콧방귀를 픽 끼면서 선을 세게 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사람들 도와서 얻는 게 뭐가 있는데요? 고기 맛 좋다고 우리 가게 와서 회식이라도 하겠대요? 거지 새끼들이? 그 말에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부들부들 떨다가 아내의 뺨을 확 후려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행동에도 놀랐죠. 아내 역시 뺨을 맞았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주 침착하게 아내를 향해 깊은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너 원래 이렇게 못돼 처먹은 애였니? 우리 남편이 너 고생하며 자랐다고 안쓰럽다고 챙긴 게 내 평생의 한이다. 이렇게 못되고 막돼 먹은 아이인 줄 알았으면 진즉에 우리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거야.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니까 너에게 아이도 들어서지 않는 거야. 이 양심도 없는 계집애. 어머님, 어떻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를 거기다가 갖다 붙여요? 마음을 곱게 쓰고 봉사를 하면 애가 들어선다고 누가 그래요? 꿈에 삼신할미라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던가요? 어머니를 비꼬면서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열이 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발버릇이냐고요.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너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처음 만났을 땐 이렇게 돈 타령하는 애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무서울 줄 알고? 이제 공장 출근하면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일을 도와줬어, 뭘 해줬어? 타지에 와서 친구도 없이 괴로워하는 나한테 당신이 내 친구가 되어주긴 했어? 너무한 게 누군데? 물론 아내가 연고도 없는 동네로 내려와 심적으로 우울해하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밖에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하려고 했고 아내의 취미 생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제 노력은 깡그리 무시를 하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가게 운영한답시고 집안을 빚을 내는 게 다 누군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아내에게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게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 어머니께 월세를 내는 게 좋겠어. 그 자리가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자리였다는 거 알고 있지? 앞으로 매달 5일에 우리 어머니 통장으로 자릿세 200만 원씩 송금해. 지금까지 공짜로 그 자리 쓰게 해준 게 내 마지막 배려였으니까. 그러니 아내가 놀래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월세를 받는 게 어디 있냐면서 이제 치사하게 건물 가진 걸로 유세 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의 말에 따박따박 반박을 해줬죠. 가족끼리도 다 썩어가는 고깃집 정가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데 월세가 뭔 대수겠냐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니까 아내가 인심 쓰듯이 우리 어머니께 그 재료들 전부 들고 가서 급식 봉사하는 데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은 기분대로 상하게 만들어 놓고 누굴 거짓 취급하는 건지 우리 어머니께서도 됐다고 하시더군요. 다 썩어가는 식재료 써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며 도매상에게 신선한 재료 구입해서 쓸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재료 누가 쓴다고 인심 쓰듯 이야기하냐며 방으로 쏙 들어가셨죠. 들어가시면서 멍하니 서 있는 아내에게 매달 5일에 월세 200만 원씩 송금하는 거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매달 체크할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아주 죽은 듯이 숨만 쉬면서 살았습니다. 가게에 출근할 때도 항상 요란스러웠던 아내가 발소리조차 죽이면서 깨갱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고 월세를 준비하려고 했던 5일이 되자 아내는 태어난 척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어머니나 저나 아내에게 월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그냥 해본 소리나 보다 싶었나 봅니다. 5일 아침에 출근하려던 아내에게 어머니께서 월세 오늘 보내는 날인 거 까먹지 않았겠지? 하면서 물꼬를 트셨습니다. 아내가 월세라는 단어에 화들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님, 그 월세 진짜 받으시게요? 하면서 대꾸를 했죠. 어머니께서는 그럼 내가 없는 소리를 일부러 하겠냐고 월세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당장 200만 원이 어디 있겠냐고 어머니께 좀 봐주세요. 앞으로는 썩기 전에 재료 잘 드릴게요. 하고 나가더군요. 어머니께서 여기서 멈추셨다면 당연히 제가 사연을 적지 않았겠죠. 5일에 월세가 입금되지 않자 어머니께서는 6일 날이 밝자마자 바로 우체국으로 가셔서 아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아내가 너무 경우 없이 굴었던 그날이 생각나서 잠자코 있었죠. 아내는 저에게 넌지시 내용 증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진짜로 월세를 드려야 하는 거냐고 가족끼리 왜 이렇게 돈돈거리냐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아무런 대꾸도 해주지 않고 싸늘한 눈빛만 보냈죠. 아내도 결국 느끼는 게 있었는지 보통 일로 끝날 것이 아니구나 싶었나 봅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기가 섞인 일인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을 어머니께 월세라고 떡하니 드리더군요. 일부러 저와 어머니 보라는 듯이 빳빳한 현금으로 인출해서 2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굳이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편하게 계좌로 이체하라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파리만 윙윙 날리는 가게에서 매달 월세 2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달, 두 달은 호승심에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더니 3개월째 되는 날부터는 눈밑이 퀭해져가지고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보더니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매달 월세 200만 원은 너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이러다가 빚만 늘어나게 생겼다고 한 달에 가게 순이익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월세를 감당하냐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감정이 확 올라왔는지 나중에는 엉엉 울면서 자기 대출 받아서 월세 내고 있는데 이자가 눈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방문 앞에서 막 두들기며 우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나오셨죠. 월세 내라고 한 거 물을 마음 없다고 괘씸해서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랍시고 좋은 마음에 도와주고 해줬더니 당연한 줄 안다면서 저런 마음을 먹고 사는 애는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셨죠. 아내는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뭐든 다 하겠다고 가게도 접으라면 접겠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빚만 좀 갚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제 아내인지라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제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억울해서라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요. 그러니 아내가 그동안 밀린 대금에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게 장사가 안 되고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던 터라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직이 안 되던 시절에 아내가 고깃집으로 생활비를 벌어왔던 것도 그랬고 돈돈거리기 전에는 가족들에게 참 잘했던 아내였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셨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정리한 다음 주말에 급식 봉사를 같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태 가게에 들어간 돈 정리를 해주겠다고 다음 달에 당장 갚아야 할 돈이랑 밀린 대금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죠. 아내에게 별다른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알겠다고만 했죠. 한 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아내도 결심을 한 건지 정말로 어머니를 따라서 격주로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급식일이 그렇게 고된 일인지 몰랐다면서 저를 붙잡고 앓는 소리를 내면서 죽겠다 죽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아버지 따라서 해봤는데 수백 명의 급식을 준비하는 일이 쉬울 리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버텨내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처음에는 죽겠다고 하던 아내가 점점 요령이 생기고 재미가 붙었나 보더라고요. 봉사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면서 격주로 가던 봉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 아내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주변 칭찬도 자자하고 메뉴 정하는 것부터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반성이 되더라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머니와 오해를 풀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내에게 있던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의 일도 그렇고 돈에 환장했던 아내에게 실망을 깊게 한 탓이었죠. 자리를 마련하긴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던 아내는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내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 알코올 중독자인 장인 밑에서 갖은 피해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장모는 이혼도 못하고 어린 아내만 데리고 야밤에 도망을 쳐 서울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장모가 암에 걸리게 되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장인어른이 장모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했죠. 조문만 하고 돌아갈 줄 알았던 장인은 술을 처먹고 와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렸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강목을 휘둘렀다고 하더군요. 영정사진을 던지고 국화며 화환이며 전부 망가뜨리고 장례식장에 몇 없는 손님들이 말리고 직원들이 와서 장인어른을 끌어내는데 우리 아내의 뺨을 때리면서 배응망덕하게 도망이나 친년이라 했다는군요. 앞으로 자기 술값 벌어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 나갔답니다.
사회 부적응자로 판정이 나면서 치료감 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술 때문에 찾아온 간질환으로 생을 마감하셨다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만 가면 트라우마처럼 그날의 생각이 나고 호흡 곤란이 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그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싫어서 그런 것도 배은망덕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흰 국화 다발들만 봐도 숨이 가빠온다고 하는 겁니다.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돈에 정신 나가 있는 모습도 너무 실망이었다고 말을 하는 어머니에게 아내는 서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장모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장인이 법적 배우자로 남아있어서 그 보험금의 90%를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항상 공포의 대상이던 장인이 그 돈을 들고 가서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술을 찾고 노름에 빠졌다고. 심지어 장모의 보험금을 가져가고 장인도 간이 나빠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식인 자신한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장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고 그 둘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연녀랑 낳은 아이에게로 모든 상속인이 설정되어 있었고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호적을 떼어보니 모르는 애가 동생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빈털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돈을 뺏기지 말아야겠다 하며 살았는데 먼 친척이라는 놈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재산을 욕심내니까 힘없이 돈을 빼앗겼던 과거의 자신과 겹쳐 보였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욕을 내뱉으셨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상처가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울었어요. 봉사를 하고 지내면서 자기도 마음을 다시 먹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진 것에 충실하게 살면서 욕심도 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의 손을 잡으며 미뤘던 시험관 시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갖겠다는 소리에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풀리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모든 오해를 풀고 웃으며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날 이후로 8개월 동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시험관 시술에 성공했고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남아있던 모든 앙금을 털어낸 어머니는 아내를 다시 보살피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임신 6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라서 임신 8개월쯤 되면 수술을 통해 출산을 하자고 하셔서 2달간 열심히 먹고 놀고 할 예정입니다. 아빠가 된다는 마음에 설레기도 하고 실감도 나지 않고 그러네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돈독해진 만큼 어떠한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꼭 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